예, 이번 시간부터는 딥러닝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도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처음에 배울 때는요, 지도학습과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지도학습 방법 중에서 KNN과 SVM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 즉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그동안 쭉 학습을 해왔습니다. 기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등등 많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모델들을 뭐 일일이 저희가 어, 다 학습을 해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실 정도로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머신러닝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잡는 데는 충분하리라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따로 개인적인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입문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어, 그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실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딥러닝도 역시 이제 머신러닝 중에 한 종류죠. 제가 처음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강좌를 시작을 할 때 인공지능 안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어, 그 한 인공지능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 또 일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 기반의 그러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신경망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중에 하나. 그거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딥러닝. 결국은 이것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신러닝처럼 학습을 하는데 신경망 기반을 이용한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그 일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학습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역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떠한 뭐 패턴을 분류한다거나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거나 하게 되는 그러한 머신러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어떤 깊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인데 그 여러 층을 가진 신경망, 즉 다층 신경망이라고 해요. 이거는 신경망을 뭐라고 그러냐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뇌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경 세포가 있죠. 그 신경 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신경 세포와 세포 간의 이러한 관계, 연결 관계,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중치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이런 각각의 노드를 신경 세포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신경망 기반을 토대로 한 그러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바로 딥러닝이고, 이런 딥러닝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배웠던 머신러닝 중에 하나의 일종이다, 한 종류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딥러닝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툴을 가지고 배우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최근 들어서 이 딥러닝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왜 이러한 딥러닝이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좀 더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가장 이 딥러닝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2년이에요. 2012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그 이미지 인식 대회라고 하는 요걸 이제 ILSVRC라고 하는 이런 이 대회를 ILSVRC라고 그래요. 이미지 인식 대회 2012년에 개최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2010년도에서부터 매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이미지를 딱 보면 바로 인식을 하죠. 그쵸?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어떤 다른 기계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려면 그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쉽게 그것을 딱 이미지를 보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대회가 바로 ILSVRC라고 해서 이거는 요거는 이미지 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요거 약자입니다. 어쨌든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대회에 그러니까 2010년부터 매년 개최가 되어지고 있고, 이 이미지 인식에는 먼저 소위 말하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런 영상을 인식을 하는 그런 소프트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고난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패턴 인식, 분류, 뭐 이러한 뭐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비지도 학습으로 해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난제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하여간 이때 그 딥러닝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2012년부터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는 어떻게 생겼고, 피아노는 어떻게 생겼고 등등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원을 딱 보여줬을 때 이 소프트웨어가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그 정밀도를 그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 캐나다의 그 한 팀이 나왔는데요. 그 캐나다에서 이끈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바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굉장한 점수 차로 해서 1등을 우승을 했다라고 그래요. 2등과의 점수 차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딥러닝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2013년에는 대부분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대회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팀이 대부분 거의 다 딥러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구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구글이 우승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덕분에 물체를 인식하는 분야이죠.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발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뿐만이 아니라 뭐 음성 인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 같은 처리해주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딥러닝이 발전할 수 있던 계기는 결국은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환경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이 크게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지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뭐 얼굴 인식 같은 거, 또 뭐 홍채 인식, 뭐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보면 다 이미지 인식 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러분 뭐 지문 인식 같은 거, 그렇죠? 어쨌든 기존에도 이런 그 이미지 인식 방법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인식 방법과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그 특징량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방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미지 내부에 있는 어떤 특징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지정을 하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그 특징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머신러닝에 대한 처음에 그 설명을 드릴 때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그 지능공학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그 어떻게 설명드렸었죠? 경험주의, 그렇죠?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해서 어떤 그 모델을 출력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 어떤 지식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 인식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어떤 특징을 잡아서 넣어주면 그 특징에 맞는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머신러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자기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특징을 기계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특징이 색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계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기존의 이미지 인식 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딥러닝이 이렇게 그 주목을 받았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이 신경망은 딥러닝에 있어서 아주 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게 학습 능력을 갖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그 수많은 신경세포를 갖고 있죠. 그 수많은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뉴런에게 어떤 신호를 받고 또는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신경세포. 인간의 신경세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다른 뉴런으로부터, 그러니까 뉴런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또 다른 뉴런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신호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구조가 인간의 뉴런 신경세포 구조라고 합니다. 뇌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흐름이 전달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그 방식에, 그러니까 그 이러한 인간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신경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뉴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의 신경 세포라고 보면 이건 이제 노드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이걸 노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예, 신경 세포가 있으면 중간에 여러 개의 또 신경 세포들이 있겠죠. 중간층, 이걸 입력층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노드가 중간층에 있는 이런 노드에게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호를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뉴런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전달을 하겠죠.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제 전달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입력층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간을 중간층, 그리고 요거를 출력층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망은 여러 개의 이러한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력층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층을 통해서 이런 중간층을 통해서 그리고 출력층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처리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인 결과가 출력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뉴런을 본따서 만든 망이 바로 신경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신경망이 뭐 한 3개 이상이 중첩이 되면 3개 이상이 중첩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거를 DNN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게 D가 딥이에요. 딥. 그래서 신경망 3개 이상이 중첩되면 깊은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한 기계 학습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딥러닝은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그 노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접속 가중치라고 하는데요. 그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신경망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층이 있고, 입력층, 그 다음에 이걸 중간층이라고 그러고요. 중간층, 그리고 출력층.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입력층에 입력을 시켜서 이런 그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 출력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인데, 이때 요 그 중간층을 음폐층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어쨌든 신경망의 구조가 뭐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신경망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겁니다.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인공 뉴런, 인공적으로 만든 신경세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뉴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세포라고 그랬죠. 이 퍼셉트론은 그 1950년대에 이때에 고안이 됐다라고 그래요. 꽤 오래됐죠. 상당히 단순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을 쭉 할 텐데요.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입력층과 출력층만으로 구성된 그러한 퍼셉트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자, 퍼셉트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1957년에 고안이 된 겁니다. 1957년에 고안된 알고리즘. 이제 인공 뉴런,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뉴런, 인공 신경 세포 알고리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퍼셉트론이 그 딥러닝의 기초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퍼셉트론은 딥러닝의 기원, 딥러닝.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경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신경망의 기원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때는 우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 딥러닝의 기원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구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경망과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실 때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를 배우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자, 퍼셉트론은 다수의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신호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여러분 물의 흐름, 강물의 흐름, 또는 전류의 흐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서 신호는 전류나 물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류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즉 다시 얘기해서 전류라는 게 이제 전자를 계속 보내는 거죠. 전자를 내보내는 거죠. 퍼셉트론의 신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만들어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호의 흐름을 나타낼 때 0과 1로 표현이 됩니다. 이 0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1이란 얘기는 신호가 흐른다. 이거는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신호가 흐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은 안 흐른다. 1은 흐른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신호의 흐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값을 갖는데, 하나는 0과 1이라고 하는 0과 1로 표현, 0과 1의 값을 (0은
안 흐른다. 1은 신호가 흐른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 이제 이와 같이 노드가 있고 x1, x2 그리고 y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거주면 이때 요 x1과 x2 입력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x1과 x2는 입력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y는 뭘까요? y는 출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출력 신호.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그림은 뭐예요? 두 개의 신호를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신호를 받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요 선을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W1, W2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요거 이제 W라고 하는 거는 웨이트의 약자입니다. 웨이트. 가중치, 무게. 그래서 이 원은 뭐로 보시면 돼요? 노드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다시 얘기해서 노드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을 뉴런 혹은 노드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뉴런의 노드에 보내질 때는 각각의 가중치가 곱해집니다. 가중치. 이거 웨이트라고 그랬죠. 가중치가 곱해지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이거를 W1 곱하기 X1이라고 하는 가중치가 곱해져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이렇게 뉴런에 다른 뉴런에 전달이 될 때 제가 뉴런은 뭐라고 그랬어요? 뉴런의 역할은 단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뿐이 아니에요.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 뿐이 안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 신호의 가중치를 가지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낼 때는. 그래서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보내져서 뉴런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뉴런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온 신호 그 신호의 총합이 어떤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설 때만 이를 출력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뉴런의 활성화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y라고 하는 얘가 어떤 이 신호를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곱한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W2 X2 이 두 개 이렇게 가중치가 곱해진 값을 더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해진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이를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뉴런이 활성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임계값. 그래서 임계값을 보통 세타라고 표현이 되죠. 세타. 자, 그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1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한계의 값, 그 한계를 임계값이라고 하고 그 임계값을 표현할 때 보통 식으로 표현할 때 세타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뭐 요게 세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 이 한계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wx1 요 가중치와 x2라고 하는 값이 이 세타보다 넘어서야 되니까 클 경우 그쵸? 이 세타보다 클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 0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이라는 값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일일 때 활성화된다. 즉 신호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그 이러한 입력 신호에다가 각각의 그 고유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각 신호가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조절하는 그런 요소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만큼 신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신호가 커지는 거니까.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쵸?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전류가 흐를 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거 배우죠. 저항. 전류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저항.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크게 되면 전류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큰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낮아야지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그렇죠? 반면에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중치 값이 크면 클수록 신호가 더 강하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의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 전류에서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요소로 사용된다면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신호가 더 강하게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또는 신호를 얼마나 좀 흐르는 것을 얼마나 억제를 하는가 그걸 통제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호는 작아지는 거고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신호는 점점 커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류에서 말하는 저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죠. 그쵸? 전류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전류가 점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다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퍼세트론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신호를 보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그만큼 더 커진다, 강하다. 어떻게 보면 그 신호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가장 그 퍼셉트론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퍼셉트론을 활용한 간단한 논레로 문제를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